늙은이. 생선 피랑 사람 피가 냄새가 다를 것 같아? 가죽 구두 앞코가 좌판 위에 놓인 붉은 돔의 머리를 지시겼다. 부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주위의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사의 고함과 생선을 나르는 전동차 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에 이질적인 정적이 흘렀다. 한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다. 비에 젖은 듯 축축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덩치 큰 산의 셋이 서 있었다. 그중 가운데에 선 산의 오태광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시장 바닥의 짠물과 비린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원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의 눈보다 더 탁하고 흉포했다. 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는 제 목숨줄입니다. 30년을 여기서만. 목숨줄이라. 태광이 지시겨진 돔을 발로 툭 찼다. 생선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더러운 물웅덩이 속에 처박혔다. 그 목숨줄 내가 끊어주겠다는 거잖아. 아주 비싼 값에. 권리금 섭섭지 않게 챙겨준다니까. 이 냄새나는 구정물 바닥에서 그만 은퇴하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안 됩니다. 절대 못 팝니다. 만석의 거절에 태광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구두에 묻은 생선 비늘을 털어냈다. 아주 느릿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그 침묵이 만석에게는 고함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태광이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덩치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덩치는 아무 말 없이 진열된 수조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조 유리에 금이 갔다.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러지 마시오. 제발. 만석이 덩치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덩치는 귀찮다는 듯 팔을 휘둘렀다. 만석의 마른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엉덩방아를 찧은 만석의 손이 바닥에 고인 물을 짚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것은 물의 냉기가 아니었다. 눈앞의 폭력이 주는 무력감이었다. 한씨, 잘 생각해요. 다음엔 수조가 아니라 당신 뼈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태광은 넘어진 만석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주차장 공기는 무거웠다. 새벽의 찬 기운이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한서령은 차 문을 닫으며 숨을 길게 내뱉었다. 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제대 후 처음 찾는 아버지의 가게였다. 15년. 707 특수임무단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걷는 방식도 숨 쉬는 방식도 보는 방식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스캔했다. 주차된 트럭 사이의 사각지대, CCTV의 위치, 비상구의 방향.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습관이었다. 이제는 전장이 아니다. 작전 지역도 아니다. 그저 삶의 터전일 뿐이다. 서령은 낡은 가죽 재킷에 깃을 세웠다. 비린내가 훅 끼쳐왔다. 싫지 않은 냄새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등에서 나던 냄새. 그것은 성실함의 증거였고 생존의 향기였다. 신건물 1층 남 3문. 아버지가 일러준 위치였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활기. 새벽 시장 특유의 에너지가 넘쳤다. 상인들은 목청을 높여 호객하고 손님들은 좋은 물건을 고르려 눈을 번뜩였다. 펄떡이는 생선들이 도마 위에서 생의 마지막 춤을 추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도 치열한 풍경 속에서 서령은 위화감을 감지했다. 소리의 공백. 특정 구역에서만 소음이 차단된 듯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다. 서령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렸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살기. 전장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적의 기운과 흡사했다. 서령은 인파를 해치고 나아갔다. 발소리를 죽이는 보법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람들 틈으로 붉은 간판이 보였다. 만석수산. 그리고 그 앞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낡은 방수 앞치마가 흙탕물로 엉망이었다. 깨진 수조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앞에 선 3명의 사내. 서령의 동공이 수축했다. 심박수가 느려졌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동시에 사고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적색. 6시 방향 리더 추정 인물 하나. 5시와 7시 방향 행동대원 둘. 무기는 보이지 않으나 품속이나 허리춤에 흉기를 소지했을 가능성 90% 이상. 주변은 미끄럽고 장애물이 많다. 제압 시 주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서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을 깨웠다. 그녀가 천천히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뭐야? 태광의 뒤에 있던 덩치가 서령을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태광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서령의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훑고 지나갔다. 품평하는 듯한 끈적한 시선이었다. 아이고, 우리 한씨 영감님. 딸내미가 있었어? 그것도 아주 미인이네. 태광이 킬킬거렸다. 서령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령아, 내가 여길 왜? 만석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서령이 단단히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마르고 거친 아버지의 팔뚝이 그녀의 소나귀에 잡혔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지웠다. 일어나세요. 서령은 아버지를 뒤로 물러나게 한 뒤 돌아섰다. 오태광과 정면으로 마주 섰다. 태광은 그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하지만 서령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태광의 미간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다. 사과해. 건조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명령조. 태광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이거 봐라.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지금 명령질이야? 오빠가 기분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말버릇이 영 아니네. 태광이 서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서령의 왼손이 태광의 손목을 쳐냈다. 빠르고 간결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다. 태광의 손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손 치워. 냄새나니까. 태광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손목이 얼얼했다. 여자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악력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인연이 진짜. 태광이 턱짓을 했다. 덩치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서령에게 달려들었다. 어린 년이 눈에 뵈는 게 없나. 덩치의 소뚜껑만 한 손이 서령의 멱살을 잡으려 뻗어왔다. 단순하고 무식한 공격이었다. 서령에게는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서령은 반보 뒤로 물러나며 덩치의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덩치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이곳은 전장이 아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이다. 지금 여기서 이들을 박살내면 아버지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 합법적인 테두리, 증거, 명분. 군 시절 교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서령은 덩치의 팔을 쳐내는 선에서 멈췄다. 대신 덩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악. 덩치가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다.
서령은 그 틈을 타 아버지의 앞을 가로막았다. 영업방해, 기물 파손, 폭행. 지금 경찰 부르면 당신들 현행범이야. CCTV 다 찍혔어. 서령이 천장을 가리켰다. 태광은 콧방귀를 뀌었다. 경찰? 불러봐. 노량진 바닥에서 경찰이 누구 편인지 아주 잘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아가씨, 얌전히 구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 수조만 깨지는 걸로 안 끝날 수도 있거든. 태광이 한 걸음 다가왔다. 위압적인 덩치로 서령을 내려다보았다. 군인 출신인가 본데. 계집애가 군대 물 좀 먹었다고 설치면 다치는 수가 있어.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돈과 힘이 법인 곳이지. 그는 서령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다음에 올 땐 가게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서져 있을 거야.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잘 생각해. 태광은 젖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 돌아섰다. 가자. 일당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서령은 주먹을 떨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살이었다. 서령아. 만석이 서령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건드리면 안 된다. 저놈들. 오태광 패거리야. 이 바닥 꽉 잡고 있는 놈들이야. 그냥 내가 참고. 아버지. 서령은 아버지의 젖은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칠어진 손. 평생 생선을 만지며 그녀를 키워낸 손이었다. 참는 건 군대에서 많이 했어요. 이제 안 참아. 서령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훈련장에서 타깃을 확인했을 때의 눈빛이었다. 작전 개시 전의 고요함.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깨진 수조와 널브러진 생선들 그리고 아버지의 멍든 얼굴을 촬영했다. 청소부터 해요. 그리고 다 말씀해 주세요. 저놈들이 누군지, 왜 이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서령은 엉망이 된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줍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타깃 오태광. 목표는 조직의 와해 및 아버지의 안전 확보. 아군 없음. 장비 제한적. 하지만 지형지물은 익숙함. 서령은 바닥에 떨어진 돔의 머리를 집어들었다. 지식여진 눈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가게 정리가 대충 끝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만석 수산 주변의 공기만은 가라앉아 있었다. 이웃 상인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누구도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오태광의 보복이 두려운 것이었다. 만석은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다. 서령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아버지에게 건넸다. 마셔요. 고맙다. 만석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필요해 보였다. 오태광. 원래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서령이 물었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1년 전쯤에 나타났어. 처음엔 무슨 유통회사 대표라면서 명함 돌리고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 상인회 장악하고 경매장 뒷돈 챙기기 시작했지. 이제는 알짜배기 가게들 뺏어 서지들끼리 독점하려는 거야. 내 가게가 목이 좋으니까. 저놈들이 침 흘리는 거지. 경찰 신고는 해봤어요? 해봤지. 몇 번이나. 근데 소용없어. 증거 불충분이라느니 합의하라느니. 경찰서 갔다 오면 저놈들 행패만 더 심해져. 저번엔 옆집 박 씨가 신고했다가 가게에 불이 났어. 전선 합선이라는데 누가 봐도 방화였지. 서령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오태광은 그 점을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법망을 피하는 법을 알고 공포를 도구로 쓸 줄 아는 지능범이었다. 그래서 다들 쉬쉬하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근데 나는 못 피한다. 여기서 나가면 당장 굶어 죽어. 너 시집 갈 때 혼수라도 해주려면. 아버지. 서령이 말을 끊었다. 혼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더러운 건 피하는 게 아니라 치우는 거예요.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게 안쪽의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곰팡내 나는 좁은 공간에 그녀가 가져온 더풀백이 놓여 있었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군복 대신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캡모자, 그리고 몇 가지 전자기기가 들어 있었다. 현역 시절 개인적으로 구비해뒀던 장비들이었다. 고성능 소형 녹음기, 적외선 감지 초소형 카메라, 전술 장갑. 그녀는 장갑을 꼈다. 손에 감기는 타이트한 느낌이 익숙했다. 전술 목표 수정. 단순 제압이 아니라 완전한 매장. 서령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태광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놈들이 가장 방심할 때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해야 했다. 오늘 밤, 놈들은 다시 올 것이다. 공포를 심어줬다고 생각하고 확인 사살을 하러 오거나 아니면 승리를 자축하며 방심하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서령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창고를 나와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가게 일찍 닫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찜질방이나 친척 집에 가 계세요. 너는 어쩌려고? 전 할 일이 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아시잖아요. 서령은 옅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지어 보이는 안심용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결의를 만석은 읽지 못했다. 서령은 가게를 나섰다. 그녀의 발길은 오태광의 사무실이 있다는 시장 2층 관리동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찰. 적진의 구조를 파악하고 도주로를 확인한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바뀌었다. 상인들 틈에 섞여 존재감을 지우는 그림자 같은 보법. 한서령 중령이 깨어났다. 관리동 복도는 어두웠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복도 끝에 태광 유통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각지대는 문의 오른쪽 벽면. 서령은 자연스럽게 청소부 카트 뒤로 몸을 숨기며 접근했다. 사무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만석 그 영감탱이. 오늘 쫄아서 오줌 지렸을 겁니다. 그 딸려는 뭐요? 눈빛이 아주 살벌하던데. 계집애가 뭘 하겠어. 그냥 기세 보이려고 폼 잡는 거지. 오늘 밤에 가서 가게 셔터에 라카칠 좀 해두고 와. 경고 확실히 박아주게. 오태광의 목소리였다. 서령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시켰다. 그리고 김 사장 거는 어떻게 됐어? 물건 들어오는 날짜 잡혔나? 네. 내일 새벽 2시입니다. 냉동 탑차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 물건 확실합니다. 물건. 단순한 수산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마약? 밀수품? 오태광의 사업이 단순한 시장 이권 다툼을 넘어선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포착되었다. 판이 커졌다. 서령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더 잘됐다. 죄질이 무거울수록 놈들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쉬우니까. 그때였다. 거기 누구야? 복도 반대편에서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췄다. 서령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했다. 아, 네. 거기 위치가 어디라고요? 제가 길을 잃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죄송한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급해서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경비원은 서령의 평범한 차림새와 곤란해하는 표정을 보고 의심을 거뒀다. 화장실은 저쪽 끝이야.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니까 얼른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서령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오태광의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쥐새끼라도 들어왔어? 아닙니다. 그냥 길 잃은 여자입니다. 서령은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에 탔다.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두려움이 아닌 흥분이었다.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본능. 내일 새벽 2시. 냉동 탑차. 디데이는 정해졌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노량진의 밤은 길 것이고 그 끝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볼 것이다. 물론 그 피가 자신의 것은 아닐 것이다. 노량진의 밤은 잠들지 않는다. 그저 호흡을 바꿀 뿐이다. 낮에 소란이 물러간 자리에 서늘한 어둠과 비릿한 냉기가 들어찼다. 새벽 1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짧은 정적. 그 시간은 포식자들이 먹이를 노리기에 가장 적당한 때였다. 한서령은 옥상 주차장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낡은 수산시장 건물은 거대한 짐승의 내장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눅눅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녀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챙 아래로 드러난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도면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해온 시장의 구조도였다. 공식적인 지도에는 없는 샛길과 배수구 그리고 상인들만 아는 비상 통로가 붉은색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서령은 도면을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707 특임대 시절 작전 지역을 외우던 습관 그대로였다. 작전명은 없다. 지원군도 없다. 오직 그녀 혼자뿐이다. 서령은 옥상 비상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발소리는 나지 않았다. 고무 밑창을 댄 전술화는 젖은 바닥 위에서도 소음을 완벽하게 흡수했다. 복도는 어두웠고 생선 썩는 냄새와 락스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하 냉동 창고 구역이었다. 오태광 일당이 관리하는 구역이자 오늘 밤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던 장소였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웅웅거리는 냉동기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서령은 코너를 돌기 전 멈춰섰다. 벽에 붙은 볼록 거울을 통해 전방을 살폈다. 2명의 사내가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덩치가 크고 문신이 팔목까지 내려온 놈들이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오늘 들어오는 게 뭐라더라? 참치? 참치는 껍데기지. 배 가르면 하얀 가루가 쏟아진다잖아. 킬로그램당 얼마라더라? 억소리 난다던데. 미친. 그거 하나면 팔자 고치겠네. 서령의 미간이 좁아졌다. 마약. 예상은 했지만 확신이 드니 피가 차갑게 식었다. 오태광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거대 범죄 조직의 말단이자 유통책이었다. 만약 경찰이 섣불리 덮쳤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도망칠 게 분명했다. 확실한 증거. 거래 현장과 물증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함께 찍힌 영상이 필요했다. 서령은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의 고성능 렌즈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장을 지나가는 배관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호흡을 멈췄다. 그리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사내들이 담뱃재를 터느라 고개를 돌린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령은 소리 없이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는 천장 배관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근데 그 횟집 영감 딸년 말이야. 좀 반반하던데. 오 사장님이 침 흘리시더라. 오늘 밤 지나고 한번 손봐주러 가자니까. 서령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연료였다. 그녀는 더욱 차갑게 침전했다. 배관을 따라 포복으로 이동했다. 냉동 창고 안쪽이 내려다 보이는 환풍구 앞까지 도달했다. 그녀는 환풍구 틈새로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렌즈의 각도를 조절하여 창고 중앙을 비추도록 고정했다. 휴대폰과 연동된 화면에 창고 내부가 선명하게 잡혔다. 텅 빈 창고. 중앙에는 거대한 도마와 전동톱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물청소를 했는지 물기가 흥건했지만 핏자국 같은 검붉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설치는 끝났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다. 서령은 다시 배관을 타고 후퇴하려 했다. 그때였다.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예상보다 빨랐다. 새벽 2시라던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트럭이 도착한 것이다. 동작 봐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오태광의 목소리가 울렸다. 서령은 배관 위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바로 아래로 오태광과 수십 명의 조직원이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5톤 냉동 탑차가 후진해 들어왔다. 서령은 꼼짝없이 갇혔다. 나갈 길은 막혔다. 이대로 배관 위에서 버텨야 했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재채기는 나오지 않았다. 극한의 상황에서 신체 기능을 통제하는 훈련은 수천 번도 더했다. 탑차의 뒷문이 열렸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인부들이 꽁꽁 언 거대한 참치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참치들이 바닥에 쿵쿵 떨어졌다. 조심해서 다뤄. 안에 귀한 분 계시다. 태광이 희죽거리며 지시했다. 그는 품에서 커터 칼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전동 톱을 들었다. 윙. 날카로운 기계음이 창고를 가득 채웠다. 톱날이 참치의 배를 갈랐다. 살점이 튀고 뼈가 갈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잠시 후 참치의 배가 벌어지자 그 안에서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벽돌 크기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얀 가루. 필로폰이었다. 서령은 숨을 들이켰다. 양이 엄청났다. 저 정도면 서울 시내 유흥가를 몇 달은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조작해 녹화를 시작했다. 카메라는 이 모든 광경을 고해상도로 담아내고 있었다. 좋아. 상태 확인해. 태광이 비닐 하나를 뜯어 냄새를 맡았다. 순도 죽이네. 이걸로 우리 노량진 바닥은 접수하는 거야. 이 돈이면 경매장이고 나발이고 다 사버릴 수 있어. 그들은 환호했다. 승리에 도취된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서령은 보았다. 태광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고 입구 쪽을 곁눈질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거래 상대방? 아니면 배후? 그때 창고 입구에서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서령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낯이 익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훈이었다. 서령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조폭과 정치인의 유착.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그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노량진 앞바다의 물고기 밥이 될 것이다. 김 의원이 태광에게 다가갔다. 오 사장. 물건은 확실한가? 아이고 의원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상품입니다. 태광이 굽실거렸다. 김 의원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만. 빨리 처리하고 끝내지. 선거 자금 급한 거 알잖아.
예, 염려 마십시오. 오늘 밤 안으로 현금화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완벽하게 찍히고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오태광은 물론이고 김 의원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다. 서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짓궂은 장난을 친다. 배관을 고정하고 있던 낡은 나사 하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팅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작은 소리였지만 전동 톱 소리가 멈춘 정적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뭐야? 태광이 고개를 쳐들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천장을 향했다. 어둠 속에 숨은 서령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쥐새끼가 있나 본데. 태광이 손짓했다. 확인해. 조직원 2명이 사다리를 가져왔다. 서령은 이를 악물었다. 선택해야 했다. 카메라를 회수해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증거를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갈 것인가. 아니,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서령은 배관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녀는 품에서 연막탄 하나를 꺼냈다. 군 시절 기념으로 챙겨둔 훈련용 연막탄이었다. 선물이다. 그녀는 핀을 뽑아 바닥으로 던졌다. 치익. 회색 연기가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퍼져나갔다. 콜록. 뭐야? 잡아. 저 새끼 잡아.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서령은 배관 끝으로 달렸다.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서 뜯어냈다. 좁은 통로였지만 그녀의 몸은 유연하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기다. 환풍구.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탕. 실탄이었다. 서령의 발치에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기라니. 이들은 갈 때까지 간 놈들이었다. 서령은 필사적으로 기었다. 무릎이 쓸리고 어깨가 긁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증거가 담긴 카메라가 쥐어 있었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환풍구 끝에서 빛이 보였다. 건물 뒤편 쓰레기장으로 이어지는 출구였다. 서령은 몸을 날려 밖으로 빠져나왔다. 썩은 생선 내장 더미 위로 굴러떨어졌다. 악취가 온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직은 그녀 혼자만의 전쟁이었다. 서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카메라는 여전히 창고 구석에서 붉은 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가 미끼로 던진 것은 빈 카메라 케이스였고 진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것이 특수부대의 기만 전술이었다. 한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이 나간 지 5시간이 지났다. 낡은 시계 바늘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찜질방의 건조한 공기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서령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평생을 거친 바닥에서 살아온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딸이 위험하다. 만석은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노량진으로 향했다. 새벽 시장은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하지만 만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가게로 달렸다.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셔터는 찌그러져 있었고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이 도배되어 있었다. 죽어 꺼져. 섬뜩한 글씨들이 만석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놈들이. 만석은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오태광이었다. 그는 피 묻은 손수건으로 손을 닦고 있었다. 어이구, 영감님. 제 발로 오셨네. 딸내미 찾으러 오셨나? 태광의 뒤로 조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살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 서령이.
서령이 어디 있냐? 만석이 악을 썼다. 태광은 씩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다. 글쎄,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 다니던데. 근데 이걸 어쩌나? 쥐새끼가 덫에 걸린 걸 모르는 눈치던데. 태광이 손가락을 튕겼다. 조직원들이 만석을 둘러쌌다. 데려가. 인질이 있으면 제 발로 기어오겠지. 서령은 폐건물 옥상에 숨어 있었다.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까 환풍구에서 탈출할 때 스친 상처였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창고에 숨겨둔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은 선명했다. 마약 거래 현장, 김성훈 의원의 얼굴, 오태광의 폭행.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것을 방송국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리면 게임은 끝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카메라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카메라 앵글 안으로 새로운 인물이 끌려 들어왔다. 아버지였다. 서령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에서 만석은 무릎이 꿇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태광이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보고 있지? 한중령. 내가 이거 설치한 거 다 알아. 아주 영리하더구만. 근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긴 내 구역이야. 태광이 만석의 머리채를 잡았다. 10분 준다. 원본 파일 가지고 냉동 창고로 튀어와. 복사본 만들어서 장난질 치거나 경찰 달고 오면 내 아비는 참치랑 같이 회쳐서 팔아버릴 거니까. 화면이 꺼졌다. 서령은 태블릿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져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상처를 대충 지혈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증거를 넘기면 아버지는 살겠지만 놈들은 풀려날 것이다. 증거를 터뜨리면 놈들은 잡히겠지만 아버지는 죽는다. 하지만 서령에게는 제3의 선택지가 있었다. 그녀는 더플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전술 장비들이 남아 있었다. 고강도 플래시, 전기 충격기, 그리고 날카롭게 벼린 사시미 칼 한 자루. 그녀는 칼을 집어들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래는 없다. 서령은 옥상을 내려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전멸이었다. 냉동 창고 앞은 고요했다. 하지만 서령의 감각은 수십 개의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매복이다. 컨테이너 뒤, 지게차 위, 어두운 구석마다 놈들이 숨어 있었다. 서령은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항복의 제스처를 취했다. 한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왔군. 태광이 창고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옆에는 만석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 목에는 날카로운 칼이 격여져 있었다. 서령아, 오지 마라. 도망가. 만석이 절규했다. 태광이 만석의 복부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만석이 쓰러졌다. 효녀네 효녀야. 자, 물건 내놔. 태광이 손을 내밀었다. 서령은 태광과의 거리를 계산했다. 10m. 전력 질주로 2초. 하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가 다칠 확률 100%. 먼저 아버지를 풀어줘. 하. 미쳤어? 물건부터 넘겨. 동시 교환해. 서령은 태블릿을 흔들어 보였다. 태광이 눈짓했다. 부하 하나가 서령에게 다가왔다. 서령은 태블릿을 부하에게 건넸다. 그 순간이었다. 서령이 부하의 손목을 잡아채며 그를 인간 방패로 삼았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번쩍. 강렬한 빛이 시야를 마비시켰다.
아, 내 눈.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서령은 눈을 감고 소리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태광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화살처럼 쏘아져 나갔다. 부하의 허리춤에서 뺏은 3단봉이 태광의 팔을 내리쳤다. 우득, 으악. 태광이 칼을 놓쳤다. 서령은 만석을 잡아채어 컨테이너 뒤로 밀쳐 넣었다. 아버지, 여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서령아. 서령은 돌아섰다. 시야가 돌아온 조직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쇠파이프, 회칼, 야구 방망이. 흉기들이 난무했다. 하지만 서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좁은 통로. 다수의 적.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다. 덤벼. 서령의 낮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첫 번째 놈이 파이프를 휘둘렀다. 서령은 상체를 숙여 피한 뒤 놈의 명치를 쳤다. 퍽. 놈이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두 번째 놈이 칼을 찔러왔다. 서령은 손목을 비틀어 칼을 뺏은 뒤 놈의 허벅지를 찔렀다. 비명 지를 틈도 없이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잔혹하고 아름다운 춤. 707부대에서 익힌 살상 무술 크라브 마가가 빛을 발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기술. 뼈를 부러뜨리고 관절을 뽑았다. 에이, 이 괴물 같은 년이. 태광이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꼴을 믿을 수가 없었다. 서령은 피칠갑을 한 채 태광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튄 붉은 피가 마치 전장의 위장 크림처럼 보였다. 말했지. 냄새난다고. 서령이 태광을 향해 걸어갔다. 태광은 뒷걸음질 치다 톱밥 더미에 걸려 넘어졌다. 오지 마. 오면 쏜다. 태광이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아까 환풍구에서 쐈던 그 총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령을 겨누었다. 탕. 총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서령의 몸이 휘청거렸다. 왼쪽 허벅지에서 피가 솟구쳤다. 하하. 맞았다. 죽어. 죽어버려. 태광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서령은 쓰러지지 않았다. 고통이 뇌를 자극해 감각을 더 예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절뚝이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탕, 탕. 나머지 총알이 빗나갔다. 서령은 태광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 태광은 압도되어 방아쇠를 당길 힘조차 잃었다. 넌 군인을 잘못 건드렸어. 서령의 주먹이 태광의 안면을 강타했다. 코뼈가 주저앉고 이빨이 튀었다. 태광이 널브러졌다. 서령은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이었다. 서령이 미리 설정해둔 자동 신고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다. 증거 영상은 이미 전송이 완료되었다. 서령은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멈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는 태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끝났다. 서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컨테이너 뒤에서 떨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매운탕이나 끓여 먹어요. 만석은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서령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시선은 열린 창고 문 밖으로 향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노량진의 비린내 나는 아침을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빛깔이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췄다.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쓰러진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서령은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수산시장보다 더 역겨웠다. 비린내는 씻어내면 그만이지만 이곳에 배어있는 기만과 타협의 냄새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한서령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왼쪽 허벅지는 붕대로 단단히 감겨 있었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형사는 강계장이라 불렸다. 그는 서령이 제출한 소형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한서령 씨.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겠죠.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신고했습니다. 서령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강 계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말장난도 잘하시네. 근데 말이야. 이 영상에 찍힌 하얀 가루. 국과수 검사 결과 밀가루로 나왔어. 서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현장에서 냄새까지 확인했습니다. 밀가루를 냉동 참치 뱃속에 숨겨서 밀수하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 글쎄 오태광이 그놈이 원래 좀 똘끼가 있잖아. 사기치려고 가짜를 넣었나 보지. 아무튼 마약 혐의는 증거 불충분이야. 그냥 단순 폭행이랑 기물 파손 정도로 처리될 거요. 강 계장은 귀찮다는 듯 서류를 덮었다. 서령은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오태광과 김성훈 국회의원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는 수작이었다. 그날 밤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 중 누군가가 증거물을 바꿔치기했거나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영상에 나온 김성훈 의원은요? 그 사람도 밀가루 구경하러 왔답니까? 이 아가씨가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의원님은 지역 상권 살리기 시찰 나오신 거야. 우연히 거기 계셨던 거고.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조용히 넘어갑시다. 당신도 쌍방 폭행으로 엮어 넣으려다가 정상 참작해서 봐주는 거니까. 강 계장의 눈빛은 명확했다. 경고였다. 더 파고들면 다친다는 무언의 압박.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착각하시네요. 봐주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직 언론에 원본 영상 안 보냈거든요. 복사본이 몇 개나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강 계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서령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뒤통수에 강 계장의 욕설이 꽂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서 로비에 설치된 텔레비전 뉴스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속보. 노량진 수산시장 폭력 사태. 조직폭력배 일당 검거. 경찰의 신속한 대응 빛나.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인 오태광이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김성훈 의원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폭력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저 김성훈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겨운 쇼였다. 가해자가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 서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법은 그들의 편이었다. 그렇다면 법이 닿지 않는 방식이 필요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한만석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 멍은 짙어졌고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숨소리가 거칠었다. 서령은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깎아놓은 사과를 바라보았다. 갈변에 가는 사과 조각이 마치 아버지의 시들어가는 살처럼 보였다. 서령아. 만석이 눈을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딸을 찾았다. 왔어요? 오태광이. 그놈은 어떻게 됐냐?
구속됐어요. 당분간 못 나올 거예요. 서령은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만석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구른 사람이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조심해라. 그놈들 독사야. 머리를 잘라도 꼬리로 사람을 치는 놈들이라고.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낯선 양복쟁이 2명이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서령이 경계하며 일어섰다. 아, 한만석 씨 보호자 되십니까? 저희는 김성훈 의원님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위로 차들렀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 미소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바구니 안에는 과일 사이로 두툼한 흰 봉투가 꽂혀 있었다. 의원님께서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답니다. 치료비에 보태 쓰시라고 조금 준비했습니다. 서령은 봉투를 꺼내 들었다. 묵직했다.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심산이었다. 가져가. 서령이 봉투를 그들의 가슴팍에 던졌다. 돈다발이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어허, 젊은 사람이 예의가 없네. 이게 어떤 돈인 줄 알고. 당신들 주인한테 가서 전해. 이 돈으로 변호사나 선임하라고. 곧 필요해질 테니까. 비서들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중 한 명이 서령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아가씨, 밤길 조심해. 세상이 정의로운 것 같지? 천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정의야.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지도 않고 병실을 나갔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서령아, 그냥 받지 그랬냐?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아버지, 무서운 건 저들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서령은 아버지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병실 밖, 그 너머에 있는 적을 향해 조준되어 있었다. 탁한 물. 노량진 앞바다보다 더 더럽고 탁한 물이 발목을 잡아 끌고 있었다. 하지만 서령은 그 물을 정화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그 안에 사는 괴물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말려 죽일 생각이었다. 오태광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기소유예. 증거 불충분과 도주 우려 없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유였다. 그가 구치소를 나오는 날 두부는 김성훈 의원의 수하들이 준비했다. 오태광은 두부를 한 입 베어 물며 씹어 뱉었다. 한서령. 그년 죽여버릴 거야. 진정해. 의원님 짓이다. 당분간 조용히 있어. 시끄럽게 굴면 그땐 진짜 잘라버린다고 하셨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김 의원의 해결사 최 실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태광 따위는 벌레 보듯 했다. 그럼 그냥 두고 보라는 거야? 내 이빨이 다 나갔는데? 누가 둔다고 했나? 방식이 틀려 먹었다는 거지. 무식하게 힘으로만 하니까 당하는 거야. 최 실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오태광에게 던졌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안이다. 내일부터 시행이야. 명부는 안전진단. 2등급 받게 만들어놨으니 당장 내일부터 상인들 쫓아내. 합법적으로? 그래. 법대로. 공권력이 널 지켜줄 거다. 한만석 가게부터 비워. 그리고 최 실장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한서령이 군복을 입고 찍은 옛날 사진이었다. 이 여자는 내가 맞는다. 냄새를 맡고 다니는 쥐새끼는 쥐약으로 잡아야지. 다음 날 아침 노량진 시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구청 직원들과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가게들 앞에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안전 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나가세요. 당장 비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집행합니다. 확성기 소리가 시장을 찢어 놓았다.
상인들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용역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만석 수산 앞은 가장 먼저 타깃이 되었다. 만석은 아직 퇴원도 못한 상태였다. 가게를 지키고 있던 건 서령이었다. 그녀는 가게 앞을 막아서는 용역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영장 가져와. 뭐? 이 아가씨가 미쳤나? 여기 구청 공문 안 보여? 용역 반장이 서류를 들이밀었다. 서령은 서류를 낚아채 훑어보았다. 날인도 서명도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가짜 같은 서류였다. 이에 신청 기간이 있을 텐데. 즉시 집행은 불법이야. 아, 법대 나오셨나 봐? 우린 위에서 까라면 까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 몰라. 밀어버려. 용역들이 달려들었다. 서령은 한숨을 쉬었다. 합법을 가장한 폭력.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로 달려드는 용역의 손목을 꺾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명과 함께 용역이 나뒹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수십 명이 동시에 밀고 들어왔다. 그들 틈에는 교묘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사복 경찰들도 섞여 있었다. 서령은 방어만 해야 했다. 공격하는 순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것이 뻔했다. 저 여자 잡아. 공무원 폭행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함정이었다. 서령은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제압당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다. 이거나. 당신들 경찰 맞아? 서로 가서 얘기합시다. 서령은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혔다. 차창 밖으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가 용역들의 망치질에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다. 수조가 깨지고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 무력감. 전장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참담한 기분이 서령을 덮쳤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명상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롭게 벼리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었을 때 면회객이 찾아왔다. 변호사도 가족도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최 실장이었다. 한서령 씨. 갇혀있으니 답답하죠? 최 실장은 접견실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당신 누구야? 당신을 꺼내줄 수도 평생 썩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 그는 명함을 한 장 내밀었다. 성진 건설기획실장 최무진. 김성훈 의원의 자금 줄인 건설회사였다. 제안 하나 하죠. 아버님 모시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가게 보상금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고 전과 기록도 없애드립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버티면. 최 실장은 씩 웃었다. 아버님 병원비 감당 안 될 텐데요. 그리고 병원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링거가 잘못 꽂힌다거나 약이 바뀐다거나. 서령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아버지를 건드리면 당신들 다 죽어. 하. 무섭네. 근데 한중령. 여긴 군대가 아니야. 총도 칼도 없는 당신이 뭘 할 수 있지? 최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은 오늘 밤뿐입니다. 내일 아침에 답을 듣죠. 최 실장이 나가고 서령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았다. 최 실장의 말이 맞았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다. 법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벽 아래를 파고들어야 한다. 서령은 손목에 찬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경찰이 압수하지 못한 유일한 물건. 구형 전자시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도청 장치 탐지기와 비상 호출기가 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시계 뒷면의 작은 버튼을 3번 눌렀다. 옛 전우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 코드 블랙.
도움이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더럽고 확실한 도움이. 새벽 3시. 유치장에 당직 경찰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다. 경찰서 정문으로 검은색 밴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법무법인 태산의 변호사 군단이었다. 한서령 씨 변호인입니다. 즉시 접견 요청합니다. 그들은 서류 뭉치를 들이밀며 경찰들을 압박했다. 위법한 체포 절차, 증거 보전 신청, 인권위원회 제소. 그들은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경찰서를 헤집어 놓았다. 그 틈을 타 서령은 풀려났다. 유치장을 나오자 로비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덩치가 곤만하고 한쪽 눈에 흉터가 있는 사내. 전 707 부대 폭파 담당관이자 서령의 부하였던 박두식 상사였다. 지금은 흥신소를 하고 있는 그가 씩 웃으며 두부를 내밀었다. 중령님. 아니 누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두식아. 연락받고 바로 튀어왔습니다. 변호사들은 제가 아는 형님한테 빚진 게 있어서 불렀고요. 일단 타시죠. 벤에 타자마자 서령은 두식에게 물었다. 장비는? 다 챙겨왔죠. 도청기, 추적기, 대포폰, 그리고 누님이 좋아하시는 녀석들까지. 두식이 뒷좌석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3단봉, 전기 충격기, 그리고 날이 시퍼런 전술용 단검이 들어있었다. 아버지는? 저희 애들 보내서 안전 가옥으로 모셨습니다. 병원도 옮겼고요. 놈들이 못 찾을 겁니다. 서령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다. 타깃은 김성훈. 그리고 그 밑에 최무진이라는 놈이야. 놈들의 자금줄과 마약 유통 경로를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두식이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노량진 시장의 재개발 조감도와 성진 건설의 자금 흐름도가 띄워져 있었다. 시장 재개발에서 주상복합 올린답니다. 그 공사 대금으로 비자금 만들고 지하에는 냉동 창고 크게 지어서 마약 허브로 쓰려는 속셈이죠. 김성훈이 이 바닥왕이 되려는 겁니다. 놈들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지? 오늘 밤 김성훈이 비밀 회동을 갖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룸살롱 블루문. 거기서 투자자들한테 브리핑하고 마약 시연회도 한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가자. 서령은 단검을 허리춤에 찼다.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했다. 블루문은 그 화려함의 정점에 있는 곳이었다. 입구에는 덩치 큰 기도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서령과 두식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았다. 건물 뒷골목 주방으로 이어지는 비상구를 노렸다. 두식아 CCTV 마비시켜. 라저. 두식이 노트북을 두드리자 건물 외벽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멈췄다. 서령은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침투했다. 소리 없는 움직임. 고양이보다 더 은밀했다. 복도는 미로 같았다. 룸마다 새어나오는 노랫소리와 웃음소리. 서령은 가장 안쪽 VVIP 룸을 향해 나아갔다. 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귀에는 인이어가 꽂혀 있었다. 전문가들이었다. 서령은 두식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야.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불이야.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복도는 물바다가 되었다.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아수라장. 그 혼란을 틈타 서령은 경호원들에게 접근했다. 비키세요. 대피해야 합니다. 그녀는 종업원인 척하며 다가가 경호원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꽂았다. 강력 마취제였다. 억소리도 못 내고 경호원이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령의 발이 더 빨랐다. 명치를 걷어차고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서령은 룸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김성훈 의원과 최무진,
그리고 몇몇 정재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가루와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누구야? 김 의원이 벌떡 일어났다. 최무진이 재빠르게 김 의원 앞을 막아섰다. 한서령. 최무진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냈다. 날 길이가 20cm는 되어 보이는 흉악한 물건이었다. 제 발로 죽으러 왔군. 아니, 청소하러 왔다. 서령은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좁은 룸 안에서의 백병전. 그녀의 전공이었다. 최무진이 달려들었다. 그의 칼 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훈련받은 살인 기계의 움직임이었다. 서령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 칼날이 벽지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빠르네. 하지만 가벼워. 최무진이 비웃으며 다시 찔러왔다. 서령은 테이블을 발로 차서 그의 진로를 방해했다. 술병들이 깨지고 파편이 튀었다. 그 틈에 서령은 김 의원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최무진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서령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최무진이 그녀의 등 위로 칼을 내리꽂으려 했다. 죽음의 순간. 서령은 몸을 비틀어 칼을 피하고 최무진의 팔을 다리로 감아조였다. 안 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최무진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반대 손으로 서령의 목을 졸랐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때 룸의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 밧줄을 타고 들어왔다. 박두식이었다. 누님, 고개 숙여요. 두식이 소화기를 분사했다. 하얀 분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야가 가려진 최무진이 주춤하는 사이 서령은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다. 이거나 먹어라. 두식이 최무진의 머통수에 소화기를 내리찍었다. 깡.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무진이 비틀거렸다. 서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무진의 명치에 니킥을 꽂았다. 거구의 최무진이 바닥으로 무너졌다. 서령은 숨을 헐떡이며 김 의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돈은 필요 없어. 서령은 테이블 위에 놓인 마약 봉지를 집어들어 김 의원의 입에 쑤셔 넣었다. 증거는 이걸로 충분해. 그녀는 미리 준비한 소형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다. 마약에 취해 널브러진 고위층 인사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김 의원의 얼굴. 이제 끝이다. 서령이 말했다. 하지만 두식의 표정은 어두웠다. 누님, 끝이 아닙니다. 밖을 보세요. 창밖으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경찰차 수십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찰 특공대의 검은 밴도 보였다. 김성훈이 비상벨을 눌렀나 봅니다. 우릴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사살하려는 것 같습니다. 서령은 김 의원을 인질로 잡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격수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그녀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그들은 김 의원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비밀을 묻으려 하는 것이다. 재밌네. 서령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웃었다. 전쟁은 지금부터야. 붉은 레이저 불빛이 한서령의 미간과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찰 특공대의 확성기 소리가 강남의 밤하늘을 찢었다. 안에 있는 테러범들은 들어라.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인지를 해치면 사살하겠다. 김성훈 의원은 서령의 팔에 목이 감긴 채 비명을 질렀다. 사살 명령. 그것은 인질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었다. 김 의원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청장 당장 바꾸라고 해. 당신은 이제 쓸모없는 패야. 서령이 김 의원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꼬리 자르기.
거대 권력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김 의원이라는 환부를 도려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물 전체를 날려버려서라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속셈이었다. 2시각. 플랜 B. 서령이 외쳤다. 구석에서 노트북을 챙기던 박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품에서 작은 금속 구체를 꺼냈다. 특수 제작된 소음 진동탄이었다. 귀 막으십시오. 두식이 구체를 복도로 던졌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 폭발력은 없지만 고막을 찢는 소음과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는 비살상 무기였다. 진입을 준비하던 경찰 특공대원들이 균형을 잃고 주춤거렸다. 그 틈을 타 서령은 김 의원을 질질 끌고 룸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천장에는 환풍구가 있었다. 올라가. 두식이 먼저 두 손으로 천장 텍스를 뜯어냈다. 그는 날렵하게 위로 올라가 서령에게 손을 뻗었다. 서령은 김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살고 싶으면 기어 올라가. 미쳤어. 여길 어떻게 해? 여기 남아서 벌집이 되든가. 아니면 쥐새끼처럼 기어서라도 살든가. 밖에서 섬광탄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특공대가 진입했다. 시간이 없었다. 김 의원은 공포에 질려 변기 뚜껑을 밟고 헐떡거리며 천장으로 올라갔다. 서령이 마지막으로 몸을 날려 천장 속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화장실 문이 박살나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클리어. 화장실 확보. 용의자 없음. 천장 위는 좁고 어두웠다. 먼지와 쥐똥 냄새가 진동했다. 온갖 배관과 전선들이 얽혀 있어 포복으로 이동하기조차 힘들었다. 서령은 김 의원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재촉했다. 더 빨리. 헉. 못 가. 더는 못 가. 김 의원이 멈춰 섰다. 배가 나와서 좁은 배관 틈에 끼어버린 것이다. 서령은 혀를 찼다. 가지가지 하는군. 그녀는 김 의원의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밀어넣었다. 값비싼 양복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지만 김 의원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옥상이 아니었다. 옥상은 이미 저격수들이 장악했을 것이다. 목표는 지하주차장이었다. 건물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 배기 파이프. 그 수직 통로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2시각. 줄. 수직 통로 입구에 도착하자 두식이 등산용 자의를 꺼내 고리에 걸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이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차 대기시키겠습니다. 두식이 줄을 타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서령은 김 의원의 허리에 줄을 대충 묶었다. 내려가. 이걸 타고? 죽어. 난 못해. 안 죽어. 운 좋으면 다리나 부러지겠지. 서령은 망설이는 김 의원을 발로 밀어버렸다. 으악. 김 의원의 비명이 긴 파이프를 타고 메아리 쳤다. 쿵.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령은 장갑을 고쳐 끼고 줄을 잡았다. 그녀는 단 3초 만에 수직 하강하여 바닥에 착지했다. 지하 3층 주차장. 두식이 미리 준비해둔 승합차 시동을 걸고 있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봉투 더미 위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었다. 다행히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서령은 김 의원을 짐짝처럼 들어 뒷좌석에 던져 넣었다. 출발해. 차가 급발진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겼다. 주차장 차단기를 그대로 들이받고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하지만 밖은 이미 포위망이 완성되어 있었다.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었다. 누님, 뒤에 넷, 앞에서도 둘. 뚫어. 서령은 조수석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거세게 들어왔다. 그녀는 권총을 꺼냈다. 실탄이 아닌 고무탄이었지만 타이어를 터뜨리기에는 충분했다.
탕, 탕. 따라오던 선두 차량의 앞바퀴가 터지며 중심을 잃고 회전했다.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을 일으켰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변북로로 올려 두식이 핸들을 꺾었다. 승합차는 질주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경찰차가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 3대가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사이렌도 경광등도 없었다. 창문이 내려가고 총구가 보였다. 타탕, 타다당. 실탄이었다. 승합차 뒷유리가 박살나며 유리 조각이 튀었다. 김 의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최무진 패거리야. 서령은 백미러로 놈들을 확인했다. 끈질긴 놈들.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두식아. 운전 똑바로 해. 멀미나니까. 서령은 깨진 뒷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위에서의 사격. 일반인이라면 중심조차 잡지 못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령의 호흡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녀의 눈이 타깃을 쫓았다. 운전석이 아니다. 엔진룸이다. 탕. 첫 번째 세단의 보닛에서 연기가 치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하나. 서령은 다시 조준했다. 추격전은 서울을 가로질러 새벽녘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두식의 기지로 한강 다리 및 으슥한 공터에 차를 세웠을 때 승합차는 걸레짝이 되어 있었다. 김성훈 의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정치 인생은 오물과 피로 뒤범벅된 양복처럼 망가져 있었다. 자, 이제 선택해. 서령이 김 의원에게 생수를 던져주었다. 이대로 죽을 건지, 아니면 다 불고 감방 가서 살 건지.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네들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지 몰라. 김 의원이 울먹였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고. 서령은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생방송 뉴스 준비 화면이 떠 있었다. 두식이 해킹 실력을 발휘해 방송국 송출 서버에 접속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방송한다. 당신 입으로 직접 모든 걸 자백해. 마약, 뇌물, 그리고 배후에 있는 몸통까지. 안 돼. 그건 자살 행위야. 거절하면 지금 여기서 죽는 거고. 서령은 차갑게 총구를 김 의원의 무릎에 갖다 댔다. 하나 둘 셋. 할게.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김 의원이 악을 썼다. 두식이 카메라를 세팅했다. 조명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였다. 배경은 음산한 한강 다리의 교각.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폭로 현장은 없었다. 방송 시작합니다. 3, 2, 1. 큐. 전국의 텔레비전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긴급 속보 화면이 떴다. 정규 방송이 끊기고 피투성이가 된 김성훈 의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새벽 뉴스를 보던 국민들은 경악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김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원고도 없이 술술 불기 시작했다. 살기 위한 본능이었다. 노량진 수산시장 재개발은 마약 밀매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진건설 그리고 경찰청 수사국장. 그들이 모두 한통속입니다. 실명들이 거론될 때마다 인터넷 댓글창은 폭발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게이트가 터진 것이다. 서령은 카메라 밖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 의원의 자백은 구체적이었다. 장부의 위치, 마약 거래 내역, 뇌물을 받은 공무원 리스트.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뚝 끊겼다. 방송 송출이 강제로 차단된 것이다. 누님, 서버가 막혔습니다. 놈들이 눈치채고 전력을 차단했어요.
두식이 다급하게 외쳤다. 동시에 서령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려왔다. 치익. 찾았다. 낮고 굵은 목소리. 최무진이었다. 서령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공터 입구 쪽에서 불빛들이 들이닥쳤다. 3대, 4대, 아니 10대가 넘는 차량들이 입구를 막아섰다. 포위됐군. 서령은 덤덤하게 말했다. 예상했던 바였다. 방송을 하면 위치가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차량 문들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다. 그들은 총과 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서 최무진이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눈빛은 악귀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령. 생방송이라니. 제법 영화 같은 연출이었어. 하지만 엔딩 크레딧은 내가 올려주지. 최무진이 손짓했다. 죽여. 전원. 수십 명의 사내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두식아. 김 의원 데리고 튀어. 내가 막는다. 누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가라고. 서령이 두식을 밀쳤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서령의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일대 다수. 그녀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첫 번째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서령은 상체를 숙여 피한 뒤 쇠파이프로 놈의 무릎을 가격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두 번째 놈이 칼을 찔러왔다. 서령은 파이프로 칼을 쳐내고 놈의 명치에 꽂아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추밀하기보다는 도축에 가까웠다. 간결하고 잔혹했다. 뼈를 부러뜨리고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했다. 피가 비와 섞여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다. 서령의 몸에도 하나둘 상처가 늘어갔다. 어깨를 베이고 등에 타격을 입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최무진이 나섰다. 비켜. 부하들이 길을 열었다. 최무진은 품에서 긴 사시미 칼을 꺼냈다. 이제 우리 둘뿐이군. 그는 서령을 향해 돌진했다. 힘과 속도. 모든 면에서 그는 서령을 압도했다. 서령은 쇠파이프로 칼을 막아냈지만 충격으로 손이 저렸다. 챙. 체엥. 금속끼리 부딪히는 불꽃이 튀었다. 최무진의 칼날이 서령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지쳤나? 한중령. 최무진이 비웃으며 다시 칼을 휘둘렀다. 서령은 뒤로 물러나다 발이 꼬여 넘어졌다. 최무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칼을 내리꽂았다. 서령은 바닥에 흙을 쥐어 최무진의 눈에 뿌렸다. 크악. 최무진이 주춤하는 사이 서령은 몸을 굴려 일어났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쇠파이프를 최무진의 손목에 내리쳤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최무진은 맨손으로도 괴물이었다. 그는 서령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자동차 보닛 위로 내동댕이 쳤다. 쿵. 서령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끝내자. 최무진이 서령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빗소리가 멀어졌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아니었다.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것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시위 진압부대,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방송을 본 시민들이 제보를 받고 몰려온 것이다. 적이다. 저 사람들이 범인이다. 시민들이 소리쳤다. 카메라들이 최무진과 폭력배들을 비췄다. 최무진은 당황하여 손에 힘을 풀었다. 서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최무진의 사타구니를 무릎으로 걷어찼다. 최무진이 고통에 몸을 웅크렸다. 서령은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집어들어 최무진의 손목에 채우고 반대쪽을 자동차 범퍼에 채워버렸다. 넌 체포다. 현행범으로. 서령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피투성이가 된 영웅의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력한 메시지였다. 사건이 터지고 한 달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김성훈 의원의 자백과 현장 검거된 최무진의 증언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엮인 부패 세력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경찰청장은 사임했고 연루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붉은 딱지가 붙었던 가게들은 다시 문을 열었고 쫓겨났던 상인들도 돌아왔다. 새벽 4시. 한만석은 여느 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다. 어서 오십시오. 싱싱한 광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비록 가게는 여기저기 때운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활기는 예전보다 더 뜨거웠다. 한서령은 가게 구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다리에는 아직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서령아, 밥 먹자. 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탕을 내왔다. 투박한 양은 냄비에 담긴 붉은 국물. 그것은 서령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서령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뭐가? 생선 비린내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냄새라는 거요. 만석은 껄껄 웃었다. 이제 알았냐? 이 냄새가 바로 사람 사는 냄새다. 그때 가게 앞으로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박두식이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누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두식 총각 왔나? 얼른 앉아라. 밥 안 먹었지? 만석이 반갑게 맞이했다. 두식은 서령의 옆에 앉으며 신문 하나를 내밀었다. 시민 영웅 한서령. 용감한 시민상 수상 예정. 경찰 특채 재해 검토 중. 서령은 피식 웃으며 신문을 덮었다. 경찰은 무슨? 체질에 안 맞아. 그럼 뭐 하실 겁니까? 흥신소나 같이 하시죠? 대박 날 텐데. 글쎄. 당분간은 그냥 생선이나 팔려고. 서령은 밖을 내다보았다. 새벽 시장을 비추는 둥근 달이 유난히 밝았다.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서 또 다른 오태광, 또 다른 최무진이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령은 두렵지 않았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한, 그리고 이 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이 계속되는 한, 그녀의 전투 본능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만석 수산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차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시장의 소음 속에 활기차게 섞여 들어갔다. 그것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의 승전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01호 법정. 공기는 무거웠고 건조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지만 소음은 없었다. 오직 판사가 판결문을 넘기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한서령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군복도 피 묻은 트레이닝복도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꼿꼿하게 펴진 등과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그녀가 전장 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세 남자가 앉아 있었다. 수의를 입은 김성훈 전 국회의원, 폭력 조직 두목 오태광, 그리고 해결사 최무진. 김성훈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오태광은 불안한 듯 계속 다리를 떨었고 최무진만이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주문. 판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 김성훈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또한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액 전액을 추징한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20년. 정치 생명의 끝이자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김성훈이 비틀거렸다. 교도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피고인 최무진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오태광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결봉이 3번 두드려졌다. 탕, 탕, 탕. 그 건조한 타격음이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오태광이 악을 쓰며 난동을 피우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해 끌려나갔다. 최무진은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령과 마주쳤다. 서령은 피하지 않았다. 최무진은 묘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까딱였다.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보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인사였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법정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환호는 나오지 않았다. 승리감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흩날리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서령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영웅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 특채 제안을 거절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서령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법이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검은색 밴이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박두식이 씩 웃었다. 누님, 타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령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가게로 가. 바로 가시게요? 뒤풀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기다리시는데. 장사 준비해야 해. 오늘 저녁에 단체 손님 있어. 두식은 백미러로 서령을 보며 혀를 찼다. 하여간 못 말려. 대한민국을 구해놓고 하신다는 게 생선 손질이라니. 그게 내일이야. 서령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높게 솟은 빌딩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그 평범한 일상이 오늘따라 낯설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했는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몰라도 상관없었다. 군인은 그리고 파수꾼은 알아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시장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붕괴 위험 등급을 받아 철거될 뻔했던 구역은 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하게 재정비되었다. 무분별한 현대화 대신 상인들의 터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상생안이 마련된 덕분이었다. 만석수산. 새로 단 간판이 반짝였다. 가게 앞 수조에는 싱싱한 돔과 광어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었다. 한만석은 손님들에게 열심히 생선을 설명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눈알 맑은 거. 오늘 아침에 통영에서 바로 올라온 놈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이제는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었다. 딸이 지켜낸 터전이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아버지. 서령이 다가가자 만석이 활짝 웃었다. 왔냐? 뉴스 봤다. 20년이라며? 속이 다 시원하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두 다리 뻗고 주무세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만석은 서령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온기는 그 어떤 훈장보다 따뜻했다. 서령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만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뭔데요?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가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경찰을 하든 경호원을 하든. 내 재주 썩히는 거 아까워서 못 보겠다. 서령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집어들어 허리에 둘렀다. 제 인생 사는 중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일 좋아요. 그녀는 수조에서 뜰 채로 광어 한 마리를 능숙하게 건져 올렸다. 그리고 제가 없으면 아버지는 누구한테 잔소리해요? 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녀석이. 그때였다. 시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취객 한 명이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야, 생선이 왜 이렇게 비싸? 바가지 씌우는 거야?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좌판을 발로 차고 상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말려보았지만 막무가내였다. 만석이 나서려 했지만 서령이 팔을 뻗어막았다. 제가 갈게요. 서령은 천천히 취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살기가 없었다. 대신 범접할 수 없는 기위가 흘러나왔다. 손님. 서령이 낮게 불렀다. 취객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너는 또 뭐야? 취객이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서령은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무표정한 얼굴.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눈동자였다. 취객은 순간 움찔했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술이 확 깨는 듯한 한기를 느낀 것이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명령조가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취객은 입을 벙긋거리다 슬그머니 팔을 내렸다. 아니. 비싸서 그런 거지 내가 뭐. 그는 횡설수설하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 역시 한 대장이야. 눈빛으로 제압해버리네. 서령이 덕분에 우리가 맘 편히 장사한다. 서령은 쑥스러운 듯 모자를 눌렀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치열한 삶이 오가는 곳. 그녀는 이곳의 평화를 지키는 작은 파수꾼이었다. 밤이 깊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다. 만석과 서령 그리고 박두식은 가게 앞간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소주 한 병과 회 한 접시. 투박하지만 완벽한 술상이었다. 자, 건배합시다. 정의 구현을 위하여. 두식이 잔을 높이 들었다. 위하여.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퍼졌다. 소주의 쓴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달았다. 누님. 근데 진짜 경찰 안 하실 겁니까? 청와대 경호처에서도 연락 왔다던데. 두식이 미련이 남은 듯 물었다. 서령은 회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두식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그리웠던 냄새가 뭔지 아냐? 화약 냄새는 아닐 테고. 뭡니까? 이 냄새야. 서령이 코를 킁킁거렸다. 비릿한 생선 냄새, 짠 바다 냄새, 눅눅한 물비린내. 사람들은 이걸 악취라고 피해. 옷에 배면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근데 전장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 이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야. 가장 치열하게 살아있는 것들한테서만 나는 냄새. 서령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칼에 베인 흉터 굳은 살, 그리고 생선 비늘이 묻은 손. 나는 이제 누군가를 죽이는 기술보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이 칼로. 그녀는 도마 위에 놓인 사시미 칼을 가리켰다.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게 더 보람차더라고.
만석은 말없이 딸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살인 기계로 키워진 딸이 다시 사람의 온기를 되찾은 것이 고마웠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칼은 쓰는 사람 마음에 달린 거지. 너는 이제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다. 요리사는 무슨? 회 뜨는 거나 더 가르쳐 주세요. 아까 보니까 광어 살점 너무 많이 깎아 먹으시던데. 이 녀석이. 내가 경력이 몇 년인데.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시장을 가득 채웠다. 바람이 불었다. 수조의 물결이 찰랑거렸다. 서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밝았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어둠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다른 악이 이 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함께할 동료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직 특수부대 중령 한서령.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 한서령. 그 두 가지 이름이 그녀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마감합시다. 서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새벽 경매 보려면 일찍 자야죠. 그녀는 셔터를 내렸다. 드르륵. 둔탁한 금소금이 하루의 끝을 알렸다. 하지만 그것은 단절이 아니었다. 내일 다시 열릴 새로운 아침을 위한 쉼표였다. 어둠 속에서 만석 수산의 간판이 잠시 반짝이다 꺼졌다. 비린내. 그 비릿하고 붉은 생명의 향기가 그들의 곁에 맴돌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향이었다.